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신년스러운 날씨입니다. 네. 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서울의 현재 기온 3.7도입니다. 3.7도지만 예. 예. 바람이 체감 온도는 영합니다. 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특히 그러한데요. 일단 그 서해 5도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람 무척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겨울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겨울도 일종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축복의 계절로 생각하고. 아니 근데 예. 기온은 별로 낮지 않으면서 체감 온도는 매우 낮은. 네. 이게 지금 우리 박근혜 마마의 네. 통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는 여야가 합의하면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니, 거기 빠진 게 있어요. 예. 여야가 내 뜻대로 합의해주면. 내 뜻대로가 빠진 거지. 내 뜻대로가 가로 열고, 네. 가로, 옛날 노태우 같으면은 가로 열고, 내 뜻대로 가로 닫고 했을 겁니다. 네, 그랬죠. 노태우,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비서가 써준 그 원고를 읽는데, 비서가 이제 지문을 준 거죠. 이 부분은 힘주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힘주어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 닫고. 예, 그런데 아니, 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참 읽으시다가 괄호 열고 힘주어 말씀해 주십시오. 괄호 닫고 이거 그대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도 이제 그런 걸 직접 내가 듣지 못했는데요. 예. 선배들한테 이제 워낙 노태우 씨는 예. 이 뭔가 참모들이 네. 연설문을 써주면은 예. 절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읽은 그런 스타일이다. 김영삼도 마찬가지다. 예. 김영삼은 토시 하나 틀리지는 않는데 가끔씩 틀린다. 네. 빼먹거나. 잘못 읽는다든지. 네, 뭐 아름다운 지하자원 유명한 얘기죠.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예.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해. 뭐 이게 이제 강원도 가서 한 연설이었는데. 네. 이 관광 자원을 김영삼 대통령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강간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나오니까 자기도 더 모르게 빼버린 거야. 그리고 바로 지하 자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름다운 지하 자원. 그래서 아름다운 지하 자원을 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무슨 석탄이 아름다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아름다운 지하 자원. 노태우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 노태우 때가 행복했습니다. 같은 민정당인데도. 좀 이따가 통합진보당 얘기 나올 건데요.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어떠세요? 노태우 시절에 가장 열정적인 그 기자활동 하실 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의 민주주의와 노태우 때 민주주의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노태우 때의 권위주의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권위주의였어요. 예. 그래서 저항을 유발했는데 예. 지금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 권위주의는 대단히 세련되고 그야말로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도 언론을 장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교묘하고 세밀하게 예. 마치 괴벨스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데는 미흡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 겉으로는 마치 아까 온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은 것처럼 예. 오히려 심지어 노태우 때가 더 나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근데 아까 노태우 시절이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성숙했고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노태우 때도 김기춘이 활보하던 때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때가 된똥이라면 지금은 설사똥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또 보고 싶다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은 예를 들었는데 예. 통합진보당의 전신이 민중당 아닙니까? 예. 민중당이 1990년부터 92년까지 민중당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이재호도 민중당이었습니다. 예. 노태우도 민중당을 해산시키지는 못했어요. 아니 해산시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노태우가 민중당의 그 당대표들을 초청했었어요. 그렇죠. 만나주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6명이나 배출한 예. 그런 정당을 실은 이제 정의당하고 합하면은 12명 되죠. 네. 예.
근데 하여튼 여하튼 원내정당 아닙니까? 예. 원내정당을 마치 북한 괴뢰정당인 것처럼 선전선동을 통해서 해산하겠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예. 이 정권이 그야말로 뭐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그 박노자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예. 이명박 정권은 사기꾼 정권이었다면 예. 박근혜 정권은 광신도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참 우리 노자영세 역시 러시아 사람들이 확실히 그 피가 뜨겁습니다. 피가 뜨거워요. 예. 그래도 뭐 조금 이따가 내가 박노자 같은 그런 저 양식 있는 지식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푸틴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푸틴 같은. 아니 난 푸틴 보고 놀란 게 말이죠. 학교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기 인질들이 그 붙잡고 있었어요. 네? 인질들이 이 학생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럴 때는 통상 협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기회하는 것이 공권력의 그 책무 아닙니까? 우선 원칙이 뭐예요? 거기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데 네. 푸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밀고 갔어요. 밀고 갔어. 아, 그런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런 건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한러 사이의 그 관계를 고려해서 말을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만은 아주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푸틴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은 맞아. 예. 아니 대통령 연임을 못하게 하니까 예. 자기 신복을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 총리하면서 예.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하는 이런 그야말로 골 때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야, 참 러시아도 대단한 나라야. 대통령을 2번 연속 하는 것은 딱 한 번. 그래 2번 연속하고 나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다 총리에게 옮겨놓고 그리고 자기가 총리를 해요. 그러니까 또 지금 또 출마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됐어요. 또 압도적인 표차로 또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연임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3년이 못하게 한다 하면 두 분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은퇴하고. 예. 그래서 연임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연임? 그럼 연달아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4년 동안은 야 총리 쫄다고 신복을 갖다 네가 대신 대통령 해. 예. 내가 총리 할 테니까. 예. 해가지고 다음에 4년 지나가서 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참 이거 야 진짜 찜쪄 먹을 인간이죠.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간, 러시아 보면은. 또, 푸틴 투표와 관련해서 이런 일화도 있더군요. 어떤 투표구에서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투표한 사람보다도. 표가 더 많이 나왔어. 아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표가 나온 거예요. 그 부정투표였구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많은 표가 나왔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미국은 플로리다 부정선거 유명하잖아요. 예. 부시가 당선됐을 때 예. 결코 대한민국보다도 더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박근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우리가 후진국이 다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투개표 이런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무력화되면은 부정선거가 많이 나게 되고요. 부정선거가 많이 나면은 뭐 언젠가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투표 무용론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투표를 없앨 놈들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거는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을 뽑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 표에 의해서 당선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글쎄 말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예. 자기들이 뽑는다는 얘기 아니야. 부정선거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 푸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지. 푸틴의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걔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지난번 국정원 군은 또 어땠습니까?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말이죠. 참, 진짜. 야, 이거 정말 나라가 온통,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예. 자, 이제 광고 듣고, 오늘 본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통합진보당 요즘 뭐 아주 그냥 조중동만 보면은 통합진보당은 거의 조선노동당 뭐 남한분소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참 이 오병윤 대표가 뭐 당연히 연설할 차례가 돼서 연설하는데도 상당히 이채롭게 다가오더군요. 자, 뭐 이게 지금 뭐 사실 그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앞자리에는 자기들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시켜달라고 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연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 해산 청구한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책 보면 뭐 앱니다. 자, 오병윤 대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20분 연설이었는데 제가 7분으로 축약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봅시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이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과 더불어서 15일까지 의원 직무활동을 포함한 가처분 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 라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대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양극화 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홍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 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 정당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제로 승인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배후에 내란을 모의한 이른바 아로가 있다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아로.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소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 녹취 잘못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무려 272곳이나 수정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천주교 순교지를 뜻하는 마포 합정동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바꿨고 선전 홍보를 성전으로 바꿨고 전쟁 반대를 호소하라를 전쟁을 준비하라고 바꿨습니다. 국정원은 실수라고 합니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녹취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악의적 왜곡과 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즉각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은 아로 조작된 녹취록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8천여 쪽이나 되는 증거자료를 현재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족하다,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권 부패 정치구조 척결과 진보적 민주정치,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 연대와 참여를 통한 복지 공동체, 노동이 존중받고 민중 생존권이 보장되는 경제적 평등사회, 진정한 성평등 세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체제,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 통일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입니까? 이런 강령이 유언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수 기득권이 반치는 세상, 개발 대결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수탈하는 나라, 야국 강식과 차별이 판치는 사회, 나라 경제가 투기 자본에 휘둘리는 경제, 전쟁의 위협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짓누르는 한반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꿈꾸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뒤 유신 독재라는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유신 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경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국민들은 느낍니다. 예,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요. 보도도 안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라도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싶어서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네. 박근혜 시대에서는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수의 목소리가 오히려 네.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비극이죠. 오늘 그 조선일보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네. 뜬금없이 한국전력 송전 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더니 만약에 아로 조직원들이 송전 철탑 타격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여파가 있는지를 증언을 했는데 네. 수도권에 6개 주 송전선로가 있는데 동시에 6개 송전선로의 철탑을 타격한다면 네. 수도권 전체에 심각한 전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기밀 중의 기밀을 조선일보는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왜겠습니까? 이석기를 비롯한 아로 세력들이 남한 체제의 전복을 위해서 이 송전선로를 타격할 것이다. 이런 가정 전제로 이런 기사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게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국정원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든 이석기를 유죄로 엮어내야 되는데 네. 이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정황 증거를 갖다 대는 거죠. 실제로 이석기 의원이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가 보니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네. 5월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아로 비밀회의 녹취록에는 이석기 의원이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네.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송전탑을 파괴한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검찰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 검찰 주장은 누군가 송전탑을 공격한다면 국가기관망이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전철탑 얘기가 그때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뒤져봤는데요. 네. 이석기 의원이 한 말은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탑이 다 송전탑인가요? 물론 송전탑도 아주 중요한 철탑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심사롭죠. 270군데가 틀렸다며. 277개, 272개. 이게 얘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절두산 성지.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절두산 성지라고 합니다. 절두산 성지 제가 거의 매일 그 앞을 지나갑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예. 근데 이거를 결전성지라고. 결전성지. 이게 이 호전성. 예. 이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런 이른바 아로 세력들의 호전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로.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바꾼 거죠. 예. 이게 녹음을 했는데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몰래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녹취를 푸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 이석기를 얽어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입견을 갖고 녹취를 풀다 보니까 이게 절두산 성지가 애들 귀에는 결전 성지로 들린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오독할 수가 있을까요? 입맛에 맞게 싹 바꾸는 거지. 그게 아마 그걸 이제 보고를 하면요. 그게 언론사하고 비슷한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위에서 데스크를 봅니다. 예. 그러면 쫙 긋고 집어넣고 이런 걸 해요. 예. 그게 그런 과정에서 많이 변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석기 의원을 두둔하거나 종북이 옳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종북인지 아니면 통합진보당이 종북인지 조사 불문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나는 그게 주사파 운운하는데 제가 주사파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국민이 북한의 체제를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더럽고 나쁜 제도라도 배울 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추종하는 종북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난 저거 보면 의문이에요.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은. 자, 이건 진짜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음질 분량으로 부정확하게 해서 잘못 기재를 하는 바람에 272곳이 실제 내용과 달랐다. 이렇게 국정원이 해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는 다 해먹고 그렇죠. 이석기를 궁지에 몰 때는 이런 글을 앞세워가지고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국정원이. 지들이 만든 초본을 수정한 거 아닙니까? 수정본을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낸 거 아니에요. 아니 노무현이 수정본 만드는 거는 그건
죽일 놈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게 그 얘기야. 쉬들은 뭐 수정하고도 I mistake, my mistake. I'm sorry, okay? I am sorry. 개새이. 정말 참. 왜 갑자기 I mistake란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이 영어가 무식하긴 합니다만은, 예. 앞서서 우리 김남훈의 인파이팅에, 외국인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아침에 우리 김효진 PD가 저한테, 영어 잘하냐고 물어보길래, 허세를 한번 떨어볼까? 영어 그쯤 뭐 누가 못해. 그런데,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잘했습니다. I mistake. I mistake. 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예. I mistake. 자, 하여간, 이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런 빨갱이, 덧칠하기. 네. 이 작전은 어떤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국정원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기가 막 타오르고 또 국정원, 이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한창일 때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 관련한 논란도 실은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합작해가지고 국정원 선거 개입 파문이 터졌을 때 즉각 또 내놓았던 겁니다. 보란듯이. 그 속내가 빤히 보이도록. 속내가 너무 빤히 보이죠.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진짜 이걸 모른다는 거는 아무리 지금 모든 그 뉴스 채널들이 다 장악됐다 하더라도 이거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용쓴다. 이거 모를 사람이 있나요? 다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예. 이정에 대한 보복이죠. 이정이다 보복이죠. 한마디로 딱 그거예요. 예. 아니 뭐 정치가 매우 복잡하게 흐르고 뭐 국가가 개입하고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은 뭐 고매하게 흐를 것 같지만은 사실 대통령 한 말씀에 그냥 다 시세말로 하면은 감남 얼려들의 그 쌈박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그 3자 토론 시에 이정희 대표가 매섭게 몰아붙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쾌감과 분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불쾌감과 분노의 표출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이 과연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사로 인정받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여왕 폐하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 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 그 대표가 이제 국회의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국회의 리더. 그 당에는 행정상, 법률상 대표가 당 사무총장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라면은 이 사무총장은 사실상 국회 행정적 대표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제 입구에 나갔어요. 중앙현관에 나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을 했죠. 자, 그런데 뒤따라오는 어떤 남자가 갑자기 이 사무총장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잽싸게 또 이렇게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었습니다. 누군데? 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새누리당.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진석 사무총장, 이분도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정진석이 잘 알지. 예,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나하고 같이 출입했어. 예.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그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뭐 이럴 수 있는 일인데, 정진석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영접 의전을 무시하고 들이대는 바람에 자칫 어깨가 대통령과 부딪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간 본능적으로 윤상현 의원을 손으로 제지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을 존중해 주세요 하면서 그 웃는 표시 있죠. 웃는 표시 이거를 달아놓은 거야. 윤상현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들이댄 거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왜 언론이 다 보고 또 의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끼어듭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윤상이 성공한 거야. 나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정진석 어깨를 밀어내는 거는 못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레드카펫 위를 걸어서 국회 본관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진 그 사진이 왜 많이 알려졌느냐면은 바로 그 곁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신반 청구 반대 뭐 이런 그 피켓을 든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앞에 어디서 많이 보던 인간이 하나 서 있더라고. 저 인간이 저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싶으면 윤상현이야.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는 순간 윤상현이가 실세구나. 저는 그렇게 딱 느꼈거든요. 윤상현은 최고로 장사한 거야. 그 사진 때문에 사방에서 윤상현이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딱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건의주 정권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대통령의 기용을 받고 대통령에게 누구나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없이. 아니 솔직한 얘기로 집권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거 이 사람만 하는 자리지. 아니 뭐 이 사람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교섭은 수석 부대표가 다 하니까.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 위계질서 속에서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상현이 지금 다 실제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왜 윤상현이가 내가 아무리 봐도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공안 플랜을 이상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 과거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서 가지고 없어졌는데 이명박 때 부활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증거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이사님 저 며칠 전에 또 그렇게 한방 먹으셨잖아요. 아니 관계기관 대책회의 그거는 분석으로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일이에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으면은 정보 교환이 되거든요. 정보 교환이 되면은 사실 통치자 입장에서는 딱 좋습니다. 특히 공안 통치하기에는 그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 관계되는 기관들끼리 뭐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무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라든지 의견이 교환되면은 서로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자리에 당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자리에 앉아있다면 무슨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블라블라를 하기 쉬운데 윤상현 수석 부대표가 지금까지 해놓은 그 내뱉은 그런 말들을 보면은 상당한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이 돼가지고 거기에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혹시 멤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추론과 분석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때 국회 사무총장을 제끼고 바로 쫓아감으로써 야 윤상현이 진짜 센 놈이구나. 다들 이렇게 느낀 거죠. 윤상현으로서는 장사 최고로 한 겁니다. 그 참 그 기자들 앞에서 참 그 사진 찍히는 게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그 존재감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공식인가 봐요. 아니 그게 결국은 권위주의와 관계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총선에 한번 출마했지 않습니까? 또 때마침 또 많은 분들이 또 분에 넘치게 또 사랑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또 뭐 그 덕에 기자들도 많이 몰려왔었어요. 제 그 선거 사무실 개소식 때 한명숙 대표도 왔었고 그때 이제 노원 3구 국회의원 후보들, 야당 후보들이 또 공동 선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에 한명숙 대표 그리고 노회찬 노원병 후보 그리고 우원식 노원갑 후보 제가 이렇게 또 앉아 있고 또 하여튼 좀 많이 알려진 그런 몇 분 또 오셨는데 아니 어디서 처음 보는 분이 와서 저하고 한명숙 대표님 딱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모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근데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후보인 분이 제 그 사무소에 나타나셔서 평소에 아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러더니 항상 뭐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 다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역구가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 여기 왜 나타나가지고 그 노원도 그 사람 저 출마 지역구보다도 훨씬 먼데 말이죠. 그건 이제 저런 거죠. 네. 그
정당의 그 최고위 관계자와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그걸 자기가 써먹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양반은 네. 한명숙 대표뿐만 아니라 나하고도 사진을 찍으려고 네. 부단히도. 그때는 낙검수가 유명할 때니까. 그 낙검수의 그 김영민 후보와 같이 사진을 찍겠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전에 양해가 되거나 혹은 무슨 친분을 쌓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 하여튼 귀신같이 바로 옆에 붙습니다. 정봉주 의원 또 감옥 들어갈 때 감옥 검찰청사로 들어가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모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 평소에는 얼굴도 안 비치는 사람이 사진 찍힐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근데 놀란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게 참 원래는 이제 저희가 감옥에 들어갈 때 검찰청사 들어갈 때 김어준, 주진우, 저 그리고 정봉주 가운데 딱 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짧게 일렬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분은요 끝까지 정봉주를 왼팔에 끼고 가시더라고. 아니 근데 정말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가가지고 팍 끼안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나중에 또 정봉주 구명 활동에는 좀 소극적이셔서 좀 실망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봉주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다 써먹는 거죠.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독하게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문에 사실은 제가 기자였는데 신문에 얼굴이 많이 났거든요. 일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정치인들 김종필, 상김씨 바로 옆에서 사진이 찍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건데. 예. 어느새 어디 있는지도 박혀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사진 찍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DJ 옆에 YS 옆에 딱 앞에서 사진 찍히는 거야. 야, 내가 그 양반 보고 진짜 당신은 난 사람이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근위주의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권위주의. 예를 들어서 사실 김영삼, 삼김도 근위주의라고 봐야 되거든. 김대중, 김영삼 눈밖에 나면은 공천도 못 받을 뿐더러 공천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표 못 얻어요. 그렇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공천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박정희, 박근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권력이 누군가에게 뭔가가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다음 권력을 좌우하는 잣대가 되거든요.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친하냐. 네.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옆에 서서 사진을 찍히고 그 사진을 찍힌 걸 가지고 심지어는 밖에 나서 사기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 친척을 사칭했다는 것들이 보면 알고 보면요. 실제로 같이 찍힌 사진을 갖고 와서 사기를 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참 사진이 무섭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내세우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이 어디 감히 허경영이 가다가 경호한테 좀 맞지. 강기정이도 맞을 가지고 목이 그렇게 쫄려가지고. 우리 기정이 형님은 말이죠. 예전에 누가 김성우한테도 얻어맞고 경호한테도 얻어맞고. 어디 낙하산 시킨다고 해가지고 또 신문에 났던데. 그래서 말이에요. 그 화성갑 출마 포기를 하고 나서 보훈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여튼 우리 기정이 형님은 그렇게 김성우한테도 얻어맞고 또 저번에 경호원한테도 김성애는 그 역도 선수 출신일걸요? 그래가지고. 경호원들도 그런 유단자들 아니겠어요? 항상 저 맞는데 그러니까 아주 무슨 게 매를 퍼러 그 형님은. 강기정하면 그 강기정 의원 초청해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그 강기정 의원이 참 진심이 있는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저 게시판에 정봉주 의원, 그냥 귀신같이 쫓아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이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얘기하시는데 안민석 의원의 지금 정치적 노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말이죠. 정봉주 감옥 들어가고 나서 무슨 정봉주의 인기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총선에서 하여간 어떻게 됐건 간에 끝까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면회를 갔습니다. 국회의원이 함께 가면은
이런 특별 면회가 가능하거든요. 안민석 의원이 그 양반 아니다 그 얘기네. 네, 안민석 의원은 아니고요. 안민석 의원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정치 노선과 철학과 뭐 능력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저는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자꾸 새는데. 근데 요 하나만 얘기할게. 예. 우리 안민석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 양반이 농담치고는 좀 센 농담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아주 게시판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김용민이가 또 국민TV 라디오에 있고 그러니까 또 낙곰수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가 보다 해서 또 얘기한 거지. 뭐 방송을 우습게 알았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안민석 지금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죠. 삼선의 의원인데 뭐 하여간 뭐 욕을 많이 먹어요. 또 보면은. 근데 또 이 양반 자체가 제가 받은 인상은 아주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권위주의 얘기하다 왔죠. 아니 통합진보당 얘기 아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자,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뭔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고. 예. 또 정당 예산 청구가 무리하고 명분이 없다.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호감도는 네. 바닥이에요. 바닥. 그 시사인이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KSOI에 의뢰를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예.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응답률이 10.7%니까 한 10,000명 조사했습니다. 네. 10,000명 조사해서 1000명이 응답을 했고. 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 당신은 통합진보당을 좋아합니까?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전혀 호감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어요. 하하. 50.4%. 예. 그다음에 호감이 없는 편이다가 25.7%. 즉 4분의 3이 네.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든지 당의 예. 노선 이런 걸 예. 고려할 때 무려 75%가 호감이 없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네. 말하자면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나쁜 짓이지만은 예. 그 통합진보당은 예. 그렇게 호감이 가는 정당이 아니다. 예. 이 이중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만행이 이 많은 그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 통합진보당을 압살하려는 기도를 계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 통합진보당은 그 좌파 정당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연대에는 통합진보당을 빼요. 지금 결국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의 탄탄한 지지 이런 것들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뭐 약진은커녕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은 예. 야권 연대 이외에는 답이 없다. 예. 이건 뭐 딱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야권 연대 이번엔 누구하고 하느냐? 예. 이번에 국정원 계획을 위한 연대를 했어요. 예. 그게 바로 민주당과 안철수 아직 신당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그리고 정의당. 예. 이었죠. 이게 이제 신야권 연대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신야권 연대에 통합진보당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음. 왜 야권 연대에서 신야권 연대에서 통합진보당을 빠뜨릴 수밖에 없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인기가 없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통합진보당도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바꿔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예.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까? 예. 그 이유는 그리고 이석기에 대한 이른바 빨갱이 덫이라기가 왜 먹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사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박근혜 정권의 압살 정책에 네. 대응하면서 네. 우리가 잘났는데 예.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조지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거지만은 예. 그렇다고
통합민주당도 이빠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을 예.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통합진보당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진짜 종북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글쎄 그 한 사람 또 한 조직의 성향을 종북이라고 단정하는 것만큼 참 이게 무서운 일이 없는데. 주사파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 건데 사실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이 결국은 진보신당과 민노당으로 분열됐던 그 이유가 1심의 사건이 원인이었고 1심의 사건은 결국은 주사파들의 종북 성향에 대한 반발 때문에 결국은 일어난 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그 앙금들이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과거 그 정의당으로 분열돼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동부 주사파가 불거짐으로써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주류는 주사파다. 주사파가 뭐야? 김일성 주체사상 좋다는 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종북이겠지. 라는 식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 이런 흐름 속에서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근데 참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입니다. 자,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좋다. 그러면 대중 추수를 하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대중의 눈높이가 이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려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비판을 하는 것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종북의 핵심이라고 알려졌던 이석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통합진보당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석기를 버리고 우리가 살 거냐. 이거 마치 이거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교조에서 그 법의 노조 선언을 갖다가 하면서 정부에서 9명을 버리면은 법의 노조 선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만 조합원 인정하겠다. 그렇죠. 9명 버리면. 자, 배신자가 돼가지고 소수를 배신해서 6만 명이 살아남느냐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통합진보당도 결국은 이 종북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은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의 핵심은 이석기 아닙니까? 이석기인데 이석기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표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돌파할 수가 없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결국은 인간보고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맞이하고 있는 딜레마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일찌감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이런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요. 지금 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또 입장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침 한겨레 21에 오늘 또 무슨 얘기하나 사실 참 고민 많이 하다가 이것저것 보면서 오늘 얘기할 거리를 찾는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 박노자 교수. 박노자 교수가 같은 러시아 사람이지만 그렇죠. 같은 러시아 사람 아닙니까? 같은 러시아 사람이라니. 푸틴. 푸틴하고. 근데 참 제목이 재밌어요. 벗들이여 짖지 않는 개로 살 것인가. 벗들이여 짖지 않는 개로 살 것인가. 이걸 좀 소개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한국의 좌파 그리고 박근혜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이런 함수관계 방정식에 대해서 해설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현재의 상황을 한겨레 21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 조소의 대상이었는데 비웃음의 대상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포의 대상이다. 공포의 대상. 라면서 이 공무원 박근혜가 무섭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찍히면 찍혀나간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특히 최동욱 찍어내기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아니 정부 기구 중에서 그래도 끝발이 좀 있다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밑보여가지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게다가 개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혼의 자녀 이런 식의 보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찍는다고 자칭하는 그런 신문이 연일 일면 톱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찍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박근혜한테 찍히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검찰총장의 힘을 실어줘야지 특검이라니. 이런 진짜 확 그냥 야 진짜 이게 아니 검찰총장의 힘을 실어줘야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최동욱을 찍어낸 그러니까 전 집권 세력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언어의 배반입니다. 많이 배반당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작년 8월 28일 후보 시절에 동대문 평화시장에 전태일 열사 동상에 참배하러 갔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의해서 저지당해서 결국은 못했죠. 그때 그 대변인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태일 열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태일 열사를 기려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자기들도 아마 아니 안 믿지 안 믿든 믿지 않든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권에서 한 일이 뭡니까? 정공로를 찍어내고 정교조를 찍어낸 일 아닙니까? 정교조가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했다가 법원에서 가처분 처분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바로 검찰을 정권의 개인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자, 뭐 벌써 1시간 우리 달려왔네요. 음악 한 곡 듣고 그 아까 얘기 후속을 하죠.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 노래를 굳이 선곡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오늘 밤은 바람이 산들 부네요. 그네처럼. 그네처럼.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문세의 이 밤에 듣고 오겠습니다.